지영씨 모자가 사는 좁은 골목은 언제나 독특한 냄새가 났다. 이른 새벽 급하게 비운 연탄 냄새, 오래된 벽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노동자들의 짠 땀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쪽방촌이라 불렀지만 지영씨의 8살 난 딸 아름이에게 이곳은 그저 집이었다. 아름이의 집은 15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어린 소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깨끗한 곳이었다. 그 세상에는 엄마가 짓는 밥 냄새가 있었고 지칠 줄 모르는 자장가처럼 밤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재봉틀 소리가 있었으며 엄마의 다정한 미소가 있었다. 비록 그 미소에 때때로 아득한 슬픔이 깃들긴 했지만 아름이는 그 슬픔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아직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웠다. 그저 작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영정사진을 엄마가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가라앉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엄마, 아빠 웃는 모습 정말 잘생겼다, 그치? 아름이는 종종 그렇게 종알거렸다. 그러면 지영 씨는 언제나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지만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우리 아름이 아빠는 정말 잘생겼지. 아주 먼 곳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 아름이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 운명의 날로부터 벌써 5년이 흘렀다. 공사장 비계 붕괴 사고는 그녀에게서 남편을, 아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갔다. 사람들은 남편 민준 씨의 개인 소지품 몇 개를 발견하고는 그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영 씨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 뿐이라는 비이성적인 믿음과 희미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바로 그 믿음이 그녀를 버티게 했고 아침에는 노점상으로, 밤에는 재봉틀 소리로 고단하게 아이를 키워낼 힘을 주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지만 가난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모녀의 작은 세상에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한 거지였다. 그는 다른 거지들과는 달랐다. 손을 내밀지도 구걸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름이의 학교 근처 사거리 모퉁이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몹시 말랐고 옷은 해졌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고된 삶이 새겨진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가장 특별한 점은 마치 시끄러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늘 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모자가 놓여 있었고 때로는 인정 많은 행인이 동전 몇 잎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을 때도 많았다. 아름이는 오래전부터 그를 눈여겨보았다. 하굣길마다 슬픈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를 보았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호기심과 연민이 싹 텄다. 어느 날 점심, 모녀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름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엄마, 사거리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말이야. 이렇게 더운데 배고프시지 않을까? 딸에게 반찬을 집어주던 지영씨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놀라움과 사랑스러움이 어렸다. 아이는 아빠를 꼭 닮아 언제나 마음이 따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분명 배고프실 거야, 우리 딸. 그럼 우리 밥 좀 드려도 돼, 엄마? 아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맑은 눈이 희망에 차 엄마를 바라봤다. 오늘 엄마가 만든 돼지고기 장조림 진짜 맛있는데? 지영 씨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비록 모녀의 식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눔이라는 가르침이 그 어떤 음식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깨끗한 도시락통을 가져와 밥을 넉넉히 담고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장조림 몇 조각과 데친 나물도 얹었다. 네가 갖다 드리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께 드리고 바로 집으로 와야 한다. 다른 데서 놀면 안 돼. 네, 엄마. 아름이는 기뻐하며 아직 온기가 남은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꼭 안고 총총 달려나갔다.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영 씨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짠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에게 밥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의 일과가 되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아름이는 그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그의 이름도 몰랐고 그가 눈을 뜬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그의 거칠고 마른 손에 도시락을 놓아주고는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오늘 저 상 받았어요. 착한 어린이 스티커요. 할아버지, 오늘 우리 반 민수가 숙제 안 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남자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가끔씩 고개를 살짝 끄덕여 소녀에게 자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아름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신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8살 소녀와 이름 모를 남자 사이의 조용한 유대감은 소박한 도시락을 통해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초여름의 오후, 평소보다 날이 더웠다. 노란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꿀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름이는 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를 훔치며 하교했다. 늘 그랬듯 집에 들러 엄마가 준비해둔 도시락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갔다. 할아버지, 밥 가져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남자는 더듬거리며 도시락을 받았다. 그는 천천히 먹었지만 평소보다 더 맛있게 먹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고된 얼굴을 찻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살짝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마른 가슴에서 나제막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오이. 가사도 없는 멜로디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마치 긴 한숨에 음을 붙인 것 같았다. 투박하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다정함이 숨어 있었다. 마치 가사를 거의 다 잊어버린 자장가를 억지로 다시 부르려는 사람 같았다. 아오이, 마당의 노란 햇살. 옆에서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던 아름이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이 멜로디 왜 이렇게 익숙하지? 텔레비전이나 학교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의 기억처럼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아련한 기억. 남자는 잠결에 뒤척이듯 몇 소절을 흥얼거리다 다시 자신만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름이도 더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멜로디가 참 좋고 참 슬프다고만 생각했다. 빈 도시락통을 챙겨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에서는 무의식적으로 그 끊어진 음표들을 되뇌고 있었다. 그 멜로디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처럼 소녀의 맑은 영혼에 연결되었고 곧 잊힌 잿더미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 전체를 깨우는 경종을 울릴 참이었다. 그날 저녁 모녀가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영 씨는 다시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바늘 소리는 이제 쪽방의 익숙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근면함과 조용한 희생의 음악. 아름이는 근처 작은 침대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그림책에 색칠을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학교에서 배운 동요가 아니었다. 낮에 그 거지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멜로디였다. 가사도 없는 끊어진 음표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린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으어이, 마당의 노란 햇살. 갑자기 재봉틀 소리가 뚝 그쳤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아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아직 바느질하던 천 위에 얹혀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아름이가 걱정하며 물었다.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귀가 웅웅 울렸다. 그 멜로디. 그것은 지난 5년간 녹슬어 있던 기억의 자물쇠에 정확히 들어맞는 열쇠 같았다. 한 번에 힘껏 돌리자 가슴 전체가 찢어질 듯 아팠다. 아름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갈라진 소리였다. 너 방금 무슨 노래 부른 거니? 누가 가르쳐줬어? 네? 아름이는 엄마의 반응에 어리동절했다. 노래 안 불렀는데, 사거리에 계신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멜로디예요. 좋아서 따라 불러본 건데, 엄마도 이 노래 알아요? 거지 할아버지, 그 두 단어가 혼란스러운 지영 씨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다. 아닐 거야. 분명 우연일 거야. 잔인할 정도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애써 일어서려던 이성은 곧바로 감정에 의해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 노래, 그 멜로디가 어떻게 우연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민요도 아니었고 유명한 노래도 아니었다. 그것은 비밀이었고 그녀의 작은 가족만의 자산이었다. 기억이 둑기 터진 홍수처럼 밀려왔다. 8년 전, 이 단칸방은 지금처럼 비좁았지만 언제나 웃음소리여 가득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때 아닌 소나기가 쏟아졌다. 양철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그치질 않았다. 지영 씨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남편 민준 씨가 퇴근했다. 그의 크고 다부진 몸이 문틀을 가득 채웠다. 그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벗고 서둘러 손을 씻고는 아이에게 달려왔다. 내가 할게. 당신 좀 쉬어. 얼굴이 너무 창백해. 그는 아름이를 안아올려 자신의 따뜻하고 단단한 가슴에 아이의 작은 몸을 기댔다. 방안을 빙빙 돌며 부드럽게 흔들어주기 시작했고 즉흥적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노동자의 거친 느낌이 있었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다정했다. 아오이, 마당의 노란 햇살. 지쳐서 침대 머리에 기대 있던 지영 씨가 그 소리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무슨 노래가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 민준 씨가 아내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아빠 민준이 작곡한 공주님 아름이를 위한 독점곡인데 별로야? 들어봐. 아오이, 문틈으로 바람 불면 아빠가 와서 우리 아가 안아주지. 그는 그렇게 걸어다니며 즉흥적으로 가사를 지어냈다. 투박하고 소박한 가사였지만 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름이는 점차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을 깜빡이다가 아빠의 굳건한 품에서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이후 그 이름 없는 자장가는 그들만의 노래가 되었다. 매일 밤 민준 씨는 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멜로디는 분유 냄새, 땀 냄새, 빗소리, 귀뚜라미 소리와 뒤섞여 짧았지만 더없이 완전했던 행복한 시절에 대한 지영 씨의 기억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비밀이었다. 오직 그와 그녀, 그리고 아름이만이 아는. 쨍그랑! 탁자 위에 있던 사기 그릇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지영 씨의 회상을 끊었다. 그릇은 지금 그녀의 심장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아름이는 깜짝 놀라 발밑에 파편들을 보다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저런 모습인 건 처음 봤다. 엄마의 눈은 넋 나간 듯 크게 뜨여 있었고 두 줄기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노래 안 부를게요. 아름이가 울먹이며 달려와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지영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몸을 숙여 딸을 품에 안았다. 너무나도 아플 정도로 꽉 껴안았다. 머릿속은 답 없는 수만 가지 질문으로 어지러웠다. 왜? 왜 눈먼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멜로디를 아는 걸까? 세상에 이 정도의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음표와 똑같은 쉼표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지영 씨는 이성에 매달리려 애썼다. 어쩌면 옛날에 노동자 동네에서 민준 씨가 누군가에게 불러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불러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떤 알 수 없는 경로로 그 거지에게까지 닿았을 거야. 하지만 그 가설도 금세 무너졌다. 민준 씨는 과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아내와 자식에게만 다정함을 표현했다. 그 노래는 세 사람이 있을 때만 불렀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었다. 미친 가능성, 비현실적인 가능성, 지난 5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가능성.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놓고 비틀거리며 영정사진이 놓인 탁자로 다가갔다. 눈물로 흐려진 눈이 빛바랜 사진에 고정되었다.
사진 속 난자는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을 들어 사진 속 얼굴을 만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타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애써 쌓아온 거짓된 평온을 불태웠다.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재촉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름이를 재운 뒤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어둠에 잠긴 골목을 내다보았다. 민준 씨에 대한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의 손을 잡던 그의 거친 손, 매일 퇴근 후 풍기던 그의 짠 땀 냄새, 그녀를 놀리며 윙크하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서툴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그의 노랫소리가 기억났다. 저 사거리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자, 눈을 감고 있는 그 초라하고 더러운 남자가 정말 그녀의 남편일까? 만약 그가 맞다면 왜 딸을 알아보지 못할까?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끔찍한 사고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천 개의 질문이 답 없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희망에 차면서도 두려웠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려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답을 찾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결과가 어떻든 마주해야 했다. 밖에서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희미한 새벽빛이 문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가슴으로 들어와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아름이를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딸과 함께 갈 것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들어야 했다. 그 남자와 마주하여 운명의 멜로디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 작은 단칸방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답답했다. 지영 씨는 평소처럼 데친 나물과 장아찌를 내놓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억지로 밤 몇 수를 넘기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아이의 예민함으로 엄마의 이상함을 감지한 아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늘 어디 아파요? 손이 떨리는데? 지영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비뚤어진 미소였다. 엄마 괜찮아. 어젯밤에 좀 늦게 자서 그런가 봐. 아름아, 얼른 먹고 학교 가야지. 점심때가 되어 아름이가 하교하자 지영 씨는 이미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오늘은 딸을 혼자 보내는 대신 자신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자. 아름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엄마? 왜 오늘은 같이 가요? 아, 엄마가... 지영 씨는 이유를 찾으려 머뭇거렸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딸이랑 친구가 되어주신 할아버지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어색한 이유였지만 아름이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신나서 소리치며 엄마 손을 꽉 잡고 이끌었다. 엄마와 함께 가는 것은 아이에게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지영 씨에게 이 익숙한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자동차 경적 소리,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일상의 소음이 이제는 낯설고 멀게만 들렸다. 오직 자신의 핏줄 속에서 울부짖는 피의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두려웠다. 너무 두려워서 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었다. 비록 결핍으로 가득했지만 평온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영정사신 속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재촉하듯 그녀는 계속 걸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사거리 모퉁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멀리서부터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고통스럽게 웅크린 자세로 얼룩진 벽에 등을 기댄 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동도 없이. 지영 씨는 걸음을 멈췄다.
아름이의 작은 손을 너무 꽉 쥐어 아이가 얼굴을 살짝 찡그릴 정도였다. 엄마, 왜 저기 안 가요? 지영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낡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너머로 익숙한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5년의 풍파는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 그 얼굴은 수척하고 검게 그을려 너무나 낯설었다. 실망감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그저 사람을 조롱하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남자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낡은 모자의 챙을 고쳐 쓰려고 손을 들었다. 그 마르고 검은 팔이 올라가자 낡고 해진 소매가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가 손목 부분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직은 따갑지 않은 정오의 햇살 아래 왼쪽 손목에 드러난 톱니바퀴 모양의 희미한 흰색 흉터가 지영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영 씨는 숨을 참았다. 숨이 가슴에 꽉 막혔다. 그 흉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7년 전 어느 늦은 오후 민준 씨가 낡은 오토바이로 그녀를 태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아이를 피하려다 둘 다 넘어진 결과였다. 그의 손이 콘크리트 하수관 모서리에 부딪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 흉터는 그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이 그 순간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진실. 당신이었어. 정말 당신이었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아름이의 손을 넣고 몽유병 환자처럼 무의식적으로 걸어갔다. 아름이는 어리둥절하며 엄마 뒤를 따랐다. 그 짧은 거리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낡고 퀴퀴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남자는 누군가 다가온 것을 느낀 듯 그녀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만 두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아름이가 총총 달려와 늘 그랬듯 그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엄마도 같이 왔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더 이상 도시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온 세상이 눈앞에 초라한 형상으로 축소되었다. 목이 바싹 말랐다.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나오는 소리는 그저 막힌 흐느낌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평생의 용기를 다해 지난 5년간 꿈속에서만 감히 불러보았던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 씨! 그 이름이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새어나오자 비록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남자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도시락을 열려던 손을 멈췄다. 그는 당황하며 소리가 난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고 낯설었다. 지영 씨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예요. 지영, 당신 아내라고요. 그녀의 문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름이를 가리켰다. 그리고 얘는 아름이 우리 딸이에요. 당신 저 애 좀 봐요.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남자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준이 아닙니다. 당신을 모릅니다. 제발 가주세요. 안 돼요. 지영 씨는 절망 속에서 외쳤다. 그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미연가 해야만 했다. 그래, 노래가 지금 그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빼려는 것을 무시하고 흉터가 있는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남편의 고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막힌 흐느낌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침묵 속에서만 흥얼거릴 수 있었던 그 자장가를 온전히 불렀다. 아어이 마당에 노란 햇살, 아어이 문틈으로 바람 불면 아빠가 와서 우리 아가 안아주지, 아어이 아가야 잘 자거라. 처음에는 떨리고 갈라지던 그녀의 목소리는 뒤로 갈수록 더 또렷하고 애절해졌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배어 있었다. 익숙한 멜로디가 시끄러운 길모퉁이에 애절하고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따뜻한 물줄기처럼 남자의 메마르고 차가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저항을 멈췄고 손에 힘이 풀리면서 도시락이 땅에 떨어져 밥과 반찬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신음했다.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망각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고 끊어진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쇠가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 비계가 무너지는 끔찍한 소리, 날카로운 비명, 울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 이 얼굴, 머리가 너무 아파. 그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영? 아름? 그게 누군데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름들이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지만 그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극심한 두통에 그는 쓰러졌다. 아름이는 엄마가 우는 것과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따라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아이의 본능으로 그녀는 달려가 작은 팔로 엄마와 남자를 함께 껴안았다.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세 사람. 희망과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린 한 여자. 혼란스러운 기억의 조각들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남자. 그리고 순수한 포옹으로 그들을 이어주려는 한 아이. 그들은 그렇게 먼지 쌓인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비극적인 모습에 호기심 많은 행인들이 걸음을 멈췄다.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눈물과 절망으로 막 열리고 있었다. 사거리의 혼란스러운 광경은 마침내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떡집 아주머니, 오토바이 택시를 하는 김 기사님 등 동네에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흐느끼는 지영 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듣고는 경악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저 사람이 지영이 남편 민준이? 못 알아보겠네. 어쩌다 저렇게 됐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가난한 노동자 이웃들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 기사님이 서둘러 말했다. 이러고 있지 말고 내 차에 타요.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집에 가서 생각합시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영 씨는 마침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의 남자를 작은 단칸방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집 냄새, 지영 씨와 아름이의 냄새였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것이 낯설고 자극적인 냄새였다. 몽롱하던 그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김 기사님의 부축하는 팔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여긴 어디야? 당신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날 내버려둬! 그는 공포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보이지 않는 눈은 계속해서 주위를 훑으며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으려는 듯했다. 완전히 낯선 공간에 갇힌 맹인의 공황 상태는 그를 통제 불능으로 만들었다. 지영 씨가 황급히 달려와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준 씨, 우리 집이에요. 진정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하지만 민준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기억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니야, 난 민준이 아니야. 당신들을 몰라. 아! 그는 몸부림쳐 빠져나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치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았다. 그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쉬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방어하듯 온몸을 떨었다. 그는 가여우면서도 무서워 보였다. 아름이는 엄마 등 뒤에 숨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엄마는 아빠라고 했는데 아빠는 엄마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서워했다. 이것은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의 다정한 아빠가 아니었다. 아이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김 기사님과 떡집 아주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아가씨, 아무래도 충격이 너무 큰가 봐. 일단 저기 앉혀두고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나 문을 살짝 닫아주며 그 기묘한 가족에게 공간을 돌려주었다. 단칸방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아름이의 작은 훌쩍임, 그리고 지영씨의 부서지는 심장 소리만이 남았다. 정호의 맹렬하게 타올랐던 희망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 자리를 냉혹한 현실이 차지했다.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의 초라한 육신만을 데려왔을 뿐이었다. 그의 영혼, 그의 기억은 여전히 어딘가 먼 곳을 떠돌고 있었다. 저기 앉아있는 남자는 비록 남편의 얼굴과 흉터를 가졌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지영씨는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옛날에 민준씨가 가장 좋아했던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다. 고등어 조림의 고소한 냄새가 파와 고춧가루 냄새와 어우러져 방 안가득 펴졌다. 그것은 가족의 냄새, 기억의 냄새였다. 그녀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밥 한 그릇을 가득 퍼서 그의 앞에 가져다 주며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뭐 좀 먹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이에요.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여전히 벽을 향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영 씨는 끈기 있게 숟가락을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하지만 숟가락이 입술에 닿자마자 그는 갑자기 손을 휘저어 쳐냈다. 저리 가! 안 먹어! 다들 저리 가!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밥과 생선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름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했다.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지영씨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발밑의 아수라장을,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낯선 남편을, 무서워서 흐느끼는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극도의 무력감과 탈진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조용히 아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파편을 치우고 남은 밥을 둘이서 묵묵히 먹었다. 5년 내내 꿈꿔왔던 재회의 식사는 이토록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밤이 깊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집에 있는 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숨 막히고 서먹했다. 그녀는 모녀의 침대에서 떨어진 방 한 구석에 그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눕지 않고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댄 채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영 씨는 딸을 품에 안고 자는 척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무거운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두려움과 방어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씩 그가 목구멍에서 의미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조용히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를 집으로 데려온 결정이 너무 성급했던 걸까? 그녀는 모녀의 가여운 평화를 깨뜨렸고 아마도 그의 망각의 세계 속 평온마저 깨뜨렸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딸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은 어른이지만 영혼은 겁에 질린 아이 같은 병자를 돌봐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 얹은 짐이 순식간에 몇 배로 무거워졌다. 그녀는 돌아누워 아름이를 보았다. 아이는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지만 긴 속눈썹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다. 바로 이 아이 때문에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저 남자가 누구든 그가 그녀를 알아보든 아니든 그는 아름이의 아빠였다. 그녀는 그를 돌보고 그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앞길은 캄캄하고 가시밭길이었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말없는 그림자가 앉아있는 방구석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말하듯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듯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기다릴게. 당신이 나와 우리 딸을 기억해낼 때까지 반드시 기다릴게. 속삭임은 고요한 공간 속으로 흩어졌다. 남자는 듣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부서진 영혼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익숙함과 신뢰의 씨앗이 아주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후 며칠간 작은 단칸방은 침묵과 거리감의 연속이었다. 지영 씨가 민준이라 부르는 남자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보살핌을 거부했고 그녀가 만든 음식을 거절했으며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조금 마셨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방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의 존재는 따뜻했던 공간을 숨막히게 만들었고 아름이의 웃음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게 했다. 지영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노점상 일로 분주했고 밤이 되면 남편의 침묵의 벽과 마주해야 했다. 때로는 너무 지쳐 모든 것을 놓고 싶었지만 아름이의 순수한 눈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상태를 계속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치료가 필요했다.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내년에 아름이 학비로 내려고 아껴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모았다.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아이를 맡기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겁에 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남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병원까지 가는 것은 끔찍한 시련이었다. 그는 소리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달래고 애원하고 심지어 잠시 산책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 마침내 김 기사님의 도움으로 그녀는 그를 공립병원의 정신과 진료실까지 데려갈 수 있었다. 나이든 의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끈기 있게 다 들은 후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영 씨가 혼란 속에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그의 머리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살펴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초기 진단에 따르면 남편분은 매우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시신경 손상으로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영 씨의 심장이 조여왔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의사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의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두 번째 손상은 더 복잡합니다. 충격이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해마와 측두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적인 기억상실증 상태로 과거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갑자기 낯선 세상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주장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기분일 겁니다. 그럼 치료할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지영 씨가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뇌에 이런 물리적 손상이 있는 경우 약물은 안정제 역할만 할 뿐입니다. 기억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완전히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기적은 심리적 자극에서 올 수 있습니다. 끊어진 신경 연결을 자극하기 위해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비상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긴 싸움이 될 겁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영 씨는 텅 빈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섰다. 밖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햇살은 빛났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잿빛뿐이었다. 영구실명, 기억상실,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막 피어오르려던 희미한 희망이 잔인하게 짓밟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딸을 보자 그녀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의학이 손을 든다면 그녀만의 방법으로 시도해 볼 것이다. 의사는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가 그 환경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을 다시 만드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그녀가 아니라 바로 아름이었다. 어른은 두려워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다. 아름이의 눈에 저 남자는 낯설고 무서울지라도 여전히 아빠였다. 부성애는 본능적인 연결고리이며 존재하기 위해 기억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지영 씨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옛만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자리에 밥과 물을 조용히 놓아두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밥 여기 둘게요. 대신 그녀는 아름이가 아빠에게 더 많이 다가가도록 격려했다. 처음에는 아름이도 조금 무서워했지만 곧 아이 특유의 호기심과 사랑이 이겼다. 어느 날 오후 아름이는 동화책을 가져와 아빠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아 읽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읽는 것이었다. 옛날에 어느 왕국에 공주님이 살았어요. 소원어의 맑고 앳된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귀는 살짝 움직이는 듯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전처럼 웅크리고 방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름이는 또 책을 읽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그리고 셋째 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아름이가 왕자가 불 뿜는 용과 싸우는 대목을 읽다가 어려운 단어에 막혀 더듬거리고 있을 때 방구석에서 거친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단어를 고쳐주었다. 용감하게. 아름이와 지영씨는 모두 깜짝 놀랐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소리치거나 쫓아내는 말이 아닌. 그날 이후 아름이는 아빠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아빠가 대답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있었던 온갖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아빠에게 동요를 불러주었고 특히 매일 밤 그 운명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슬프지만 다정한 멜로디는 남자의 폭풍우 치는 영혼을 달래주는 힘이 있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않고 지영씨가 마련해준 나무 의자에 앉기 시작했다. 점차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비록 양은 적었지만 그녀가 목욕을 시켜주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더 이상 뿌리치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얼음장 같은 벽이 아주 얇게 남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오후 진정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지영씨는 재봉틀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름이는 좁은 방 안에서 사방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굳은 날씨에 미끄러워진 타일 바닥 때문에 아이는 갑자기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지며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다. 아! 딸의 비명소리에 지영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의 마른 팔이 반사적으로 뻗어나왔다. 그 팔은 아름이를 잡지는 못하고 허공을 스쳤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완전히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다. 보호하려는 반사작용. 남자는 그 행동 직후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자신도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영씨에게 그 행동은 천금보다 더 값졌다. 그것은 기억은 잃었을지언정 부성애, 아빠로서의 본능은 이 사람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잊고 과거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몸은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씨는 오랜만에 짧지만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의 세계로 다가갈 수 있는 작은 길, 통로를 찾았다. 그 길의 이름은 그들의 딸이었다. 그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여정은 아마도 그가 아버지의 역할을 되찾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작은 단칸방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처음처럼 숨막히는 침묵과 대립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아름이의 부름을 따라 온 가족이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는 점차 가족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지 않고 지영씨 모녀와 함께 식탁에 앉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없이 적게 먹었지만 그는 지영씨가 방안을 거닐도록 부축하는 것을 허락했고 몸을 씻겨주는 그녀의 손길을 허락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미미한 진전일지 모르지만 지영씨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적인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신뢰가 기억이 아닌 인내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서히 쌓이고 있음을 알았다. 아름이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정신적 치료제였다. 소녀는 하루 종일 제잘거리며 말없는 아버지를 마지못해 듣지만 매우 집중하는 청중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굳게 닫힌 강철문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왜 여기에 있는지, 이 헌신적인 여자와 제잘거리는 소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들 곁에 있으면 늘 따라다니던 공포감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만 알았다. 하지만 과거에 부서진 조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다가 때로는 악몽을 통해 솟아올랐다. 여러 밤 지영씨는 잠을 자다 그의 신음소리에 놀라 깨곤 했다. 그가 얇은 요 위에서 몸부림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발버둥쳤다. 무너진다! 피해! 살려줘! 철근! 콘크리트! 그는 꿈결에 공포와 고통에 찬 목소리로 의미 없는 단어들을 외쳤다. 지영씨는 황급히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불렀다. 민준씨, 민준씨, 일어나요. 그년 꿈이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그를 현실과 연결하는 끈과 같았다. 그의 몸부림이 점차 잦아들었다.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공황 상태는 아니었고 다시 지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영씨는 옆에 앉아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옛날 사고의 끔찍한 기억 조각들이 솟아오르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 사고는 그에게서 빛과 기억 그리고 거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그가 꿈에서 소리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쥐어짜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 심지어 그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그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팠다. 동시에 쪽방촌의 수군거림과 뒷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삶에는 비밀이 없었다. 지영씨가 거지 남편을 주워왔다는 이야기는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대부분은 동정했지만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과 악의적인 말들도 적지 않았다. 그 소문의 주동자는 과부인 행자 아줌마였다. 입이 거칠고 시기심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는 맞은편 방에 살면서 늘 지영씨를 질투했다. 가난 속에서도 단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지영씨가 공동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행자 아줌마는 빈 캔을 주우며 일부러 온 동네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세상 참 이상해. 남편 죽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절름발이 거지를 데려와.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어디서 놀아나다 사람들 눈 가리려고 불쌍한 이야기 꾸며내는 거 아니야. 다른 아줌마들이 그 말을 듣고 모여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보기엔 옛날 민준이랑 하나도 안 닮았어. 새까맣고 비쩍 마른 데다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고. 아름이만 불쌍하지. 갑자기 저런 아빠가 생겨서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놀림이나 안 당할까 몰라. 그 말들은 비수처럼 지영씨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분노로 몸이 떨렸고 일어나 한바탕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행자 아줌마 같은 사람들과 다투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조용히 빨랫감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쾅 닫는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는 악의적인 수군거림을 막지는 못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남편을 돌보는 압박감,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험담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 같았다. 바로 그때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얹혔다. 아름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목을 조용히 끌어안고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마치 지영씨가 늘 아이에게 해주던 것처럼.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딸의 행동과 말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다. 그렇다. 그녀에게는 아름이가 있었다. 약해질 수 없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믿었다. 저 남자는 바로 그녀의 남편이고 그녀 딸의 아버지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딸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빠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야 했다. 꿈속에서 그가 내뱉는 헛소리들이 그녀에게 단서를 주었다. 무너진다, 철근, 콘크리트.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옛날의 그 공사장.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했지만 이제 그는 비록 온전하지는 않아도 돌아왔다. 그것은 그 사고에 무언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의미였다. 왜 그들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누가 그를 잔해 속에서 꺼냈고 누가 그를 버려두어 5년 동안이나 거리를 헤매게 만들었을까? 강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형성되었다. 그녀는 그저 앉아서 그의 기억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 과거를 파헤치고 남편의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 씨는 떡집 아주머니에게 아름이를 맡기고 멀리 옷감을 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옛 공사장이 있던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옛 건설 회사를 찾아갈 것이다. 그의 옛 동료들, 사고 당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어딘가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남편의 기억을 찾아주는 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찾는 여정이 되었다. 버스는 지영 씨를 태우고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황량한 외곽으로 향했다. 길가의 풍경이 점차 변했다. 고층 빌딩은 잡초가 무성한 공터와 낡은 양철 지붕의 공장들로 바뀌었다. 5년 전 이곳은 번화한 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며 요란했던 대규모 공사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황량한 정적만이 남아있었다. 지영 씨는 버스에서 내려 옛 건설회사의 녹슨 철문 앞에 섰다. 성진건설 주식회사라는 간판은 색이 바래고 벗겨져 있었다. 몇 글자는 떨어져 나가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거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상상과는 달리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무동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은 텅 비어 바람에 양철판 몇 개가 펄럭이는 소리만 들렸다. 지영 씨는 멍하니 서서 허탈감에 휩싸였다. 다행히 작은 경비실에서 나이 든 경비원 한 분이 나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다. 누구 찾으시오? 안녕하세요, 아저씨. 혹시 성진건설이 아직 여기서 일하나요? 경비원은 손을 내저었다. 그 회사 망한 지 3년도 넘었소. 사람 죽는 비계 붕괴 사고 나고 나서 사장이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가 어디론가 야반도 주했지. 아무도 몰라. 지금 여긴 고물상 창고로 세를 줬을 뿐이요. 지영 씨의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첫 번째이자 유일한 단서가 끊겼다. 사장은 도망갔고 회사는 해체되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실은 제 남편이 옛날에 이 공사장에서 일했거든요. 그 비계 붕괴 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냥 사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의 가여운 표정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경비원도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안 됐구려. 나도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옛날 일은 잘 모르오. 근데 듣자 하니 그 황 사장이라는 놈이 아주 악질이었대. 탐욕스럽고 공사 자재 빼돌리고 인부들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알았다고. 비계가 무너진 것도 그놈이 싸구려 철근을 써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 사고 후에 감옥 안 가려고 뇌물 먹이고 희생자 가족들한테는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입 막고는 도망쳤지. 경비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영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의 사고가 불운이 아니라 타인의 태만과 비인간성 때문이었다니. 지영 씨가 눈이 벌개진 채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이 안타까운 듯 덧붙였다. 저기 길가 찻집에 한번 가보시오. 그 집 주인 아주머니는 수십 년 장사해서 옛날 인부들 얼굴은 거의 다 알 거예요. 혹시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
경비원의 말은 구명줄 같았다. 지영 씨는 서둘러 감사 인사를 하고 낡은 플라터너스 나무 아래에 있는 허름한 찻집으로 걸어갔다. 인상 좋은 주인 아주머니는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남편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소? 키 크고 과묵하고 착했던 그 청년 말이요? 네, 맞아요. 지영 씨가 기뻐서 외쳤다.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기억나지? 불쌍한 친구. 매일 일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냉차 한 잔씩 마시고 갔는데 사고 나던 날에도 동료들이랑 웃고 떠드는 걸 봤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아가씨한테만 하는 얘기요. 그때 사람들은 민준이가 죽었다고 했소. 근데 내가 듣기로는 덕수라는 옛날 인부가 술 취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날 자네 속을 파헤치다가 민준이를 찾았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군. 근데 큰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게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았대. 황 사장이 병원에 데려가면 돈도 많이 들고 법적으로 복잡해질까봐 아주 못된 짓을 했지. 지영 씨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주인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그놈이 믿을 만한 부하 몇 놈 시켜서 밤에 몰래 민준이를 트럭에 실었대. 그리고 저기 남쪽 멀리 전라도 땅끝마을 어디 외진 시골 장터에다 버려두고 왔다고 하더군. 그러고는 돌아와서 시신을 찾았다고 거짓말하고 아가씨네 가족한테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입을 막은 거지. 그 덕수라는 친구 자기도 그 트럭에 타고 있었다고 했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껴서 일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더군. 지영 씨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겨우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쓰러지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비인간적인 자들에 의해 죽음보다 더 비참한 길로 내몰렸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망가진 물건처럼 버렸고 기억을 잃고 눈이 먼 상태로 낯선 타향에 홀로 버려두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황 사장이라는 자가 미웠고 양심을 저버리고 남편을 버린 자들이 미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나 가여워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지난 5년간 그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 어떻게 떠돌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이 도시로 흘러들어와 아무도 모르는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아주머니, 그 덕수라는 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세요? 지영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증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어려울 거요. 그 일 있고 나서 저기 땅끝마을 어디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지. 지영 씨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힘없이 가게를 나섰다. 정오의 햇살이 얼굴을 비쳤지만 덥게 느껴지지 않았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 느껴졌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쓰고 잔인했다. 사장의 이름도 알고 증인의 이름도 알지만 한 명은 도망쳤고 한 명은 소식이 끊겼다. 그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여자였다. 어떻게 남편의 공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길가의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았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마음을 뒤덮었다. 하지만 아름이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 끝 땅 끝까지 가더라도 그의 인생을 망친 자들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단호해졌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덕수라는 사람을 당장 찾을 수는 없겠지만 황 사장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가 어디에 숨어있든 찾아낼 것이다. 아주 작은 증거라도 모을 것이다. 남편이 억울하게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고통이 비범한 힘으로 변했다. 노점상과 재봉틀밖에 모르던 여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영 씨는 늦은 오후에 마음속에 폭풍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과거에 대한 분노와 고통스러운 진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했다.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붉어진 눈과 넉나간 얼굴은 아름이의 순수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엄마, 또 울었어요? 누가 엄마 괴롭혔어요? 지영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막혔던 흐느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작은 평온을 찾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늘 말없이 있던 남편, 그녀의 남편이 나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걸음이 매우 느리고 더듬거렸다. 한 손은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다른 손은 앞으로 뻗어 허공을 더듬었다. 그는 모녀 쪽으로 걸어왔다. 아름이가 그것을 보고 작게 말했다. 아빠, 엄마 여기 있어요. 마치 딸의 목소리에 방향을 잡은 듯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영 씨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섰다.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무언가 아주 다른 느낌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몇 번 더듬거린 끝에 그의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그리고 그는 서툴게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위로의 행동, 소박하고 꾸밈 없는. 단지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지만 지금 지영 씨에게는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값졌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돌아온 후 처음으로 그가 먼저 그녀에게 접촉했다. 방어나 공포가 아닌 관심의 제스처로.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느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불안과 떨림을 내켰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름 모를 감동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의 과거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는 본능적으로 현재의 그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더 이상 방구석의 말없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영 씨가 재봉틀에 앉아 규칙적인 소리를 내면 그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름이가 책을 읽을 때도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소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씨가 피곤해 지쳐 늦게 퇴근했다. 의자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그가 스스로 더듬거리며 보온병으로 다가가 서툴게 물 한 잔을 따라 그녀 쪽으로 내밀었다. 잔은 가득 채워지지 않았고 물이 조금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자발적으로 한 첫마디였다. 단 한 단어였지만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얼음벽을 깨뜨렸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달콤한 감정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아직 그녀가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텅 빈 세계 속에서 그녀는 그를 돌봐준 여자이자 늘 곁을 맴도는 소녀의 엄마일 뿐이었다. 하지만 처음의 감사함에서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향기, 목소리,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몰랐지만 이 여자를 다시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만은 분명했다. 기억과 함께 묻힌 줄 알았던 그들의 사랑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싹트고 있었다.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완장이 새로운 시작으로. 어느 날 밤 아름이가 깊이 잠든 후 지영 씨는 남편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황 사장에 대한 정보를 찾는 일은 진전이 없어 피곤하고 막막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걱정이 가득한 무거운 한숨이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그가 그녀의 한숨 소리를 듣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재봉틀 옆으로 더듬거리며 다가왔다. 지영.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아직 어색했다. 아름이가 부르는 것을 듣고 그녀의 이름을 배운 것이었다. 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바늘을 쥔 그녀의 손을 찾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굳건했다. 꽉 쥐지 않고 조용한 나눔처럼 가볍게 쥐었다. 그는 말로 위로하는 법을 몰랐다. 그저 행동으로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었다. 지영 씨는 멈칫했다. 기억 없는 사람에게서 온 이 손길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옛날 민준 씨의 손길과 똑같았다. 똑같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손에 감싸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희미한 등불 아래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에서 공포의 빛이 옅어지고 평온함과 어딘가 모르게 다정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다시 사랑에 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사랑은 연민이나 책임감만이 아니었다. 폐허 속에서 일어서려는 영혼에 대한 떨림이었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관심에 대한 감동이었다. 그녀는 그의 현재 모습을 사랑했다. 과묵하고 상처 입었지만 비범한 따뜻함을 간직한 사람.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이며 손을 살짝 힘주어 잡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도 기억도 필요 없었다. 두 영혼은 여전히 공감대를 찾았다. 재봉틀 소리는 멈췄고 처마박 귀뚜라미 소리와 두근거리는 두 심장의 박동만이 남았다. 그날 밤 작은 단칸방에서 사랑은 두 번째로 피어났다.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그것은 지영 씨가 앞으로의 가시밭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자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다. 6개월이 넘는 긴 시간, 지영 씨는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지냈다. 낮에는 헌신적인 엄마이자 아내로서 작은 가족을 돌봤다. 하지만 밤이 되거나 드문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녀는 마지못해 탐정이 되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옛 공사 현장을 수없이 다시 찾아가 노점상, 오토바이 택시기사 등 성진건설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법한 모든 사람에게 묻고 다녔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꼼꼼히 기록했다. 시청에 찾아가 회사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황 사장의 옛 주소지를 알아냈다. 그 여정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황 사장은 도시에서 증발한 듯 했다. 그녀가 찾아간 주소들은 모두 오래전에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때로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고 유령을 쫓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끈기는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우연히 김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막막함을 털어놓았는데 황 사장이라는 이름을 듣자 김 기사님이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그의 먼 친척 중에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산한 황 사장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건자재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귀중한 단서를 바탕으로 지영 씨와 김 기사님은 거의 한 달 동안 확인 작업을 거쳐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황 사장은 이제 웅이라는 새 이름으로 꽤 부유한 집에서 유유자적 살며 큰 건자재상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과거를 세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목숨 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악당을 찾았지만 어떻게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손에 증거가 없었고 유일한 증인인 덕수 씨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지금 법에 호소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지영 씨는 많이 생각한 끝에 위험하지만 아마도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직접 대면하는 것. 그녀는 남편의 인생을 망친 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의 양심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김 기사님과 몇몇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들은 예고 없이 황 사장의 건자재 가게에 나타났다. 중년의 살찐 남자가 되어 거만하게 직원들을 지시하던 황 사장은 허름한 차림에 낯선 무리가 들어오자 멈칫했다. 지영 씨의 단호한 얼굴을 자세히 보자 그의 안색이 놀라움에서 죄책감 그리고 공포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신들 누구야?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더듬거렸다. 지영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며 등 뒤에 서 있던 남자를 드러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머리를 당정하게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비록 말랐고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얼굴에 익숙한 윤곽은 남아있었다. 황 사장은 그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너 말도 안 돼. 넌 죽었잖아. 제 남편을 아직 알아보시는군요, 황 사장님. 지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사장님 덕분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황 사장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버럭 소리쳤다. 뭘 원해? 알아서 들어. 여기서 행패 부릴 생각 마. 다 지난 일이잖아. 제 남편에게 공정을 돌려주길 원합니다. 지영 씨가 또렷하게 말했다. 사장님이 모든 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싸구려 자재를 써서 사고를 일으킨 것도,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정하게 버린 것도, 그리고 지난 5년간 저를 속인 것도 모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황 사장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바로 그때 사람들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바로 증거입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고된 삶이 엿보이는 검게 탄 얼굴에 남노한 옷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바로 덕수 씨였다. 알고 보니 그동안 김 기사님은 지영 씨를 도와 황 사장을 찾는 것뿐 아니라 남몰래 장거리 운전사 인맥을 통해 옛 동료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들은 머나먼 항구 도시의 한 어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힘겹게 살고 있던 덕수 씨를 찾아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양심의 가책이 그를 돌아오게 한 것이었다. 덕수 씨를 보자 황 사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덕수 씨는 다가와 지영 씨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다. 민준이 형님, 죄송합니다. 지난 5년간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형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긴장된 대질신문, 뒤늦은 고백,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지영 씨의 남편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낯선 이름과 말들이 그의 귀를 때렸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정이 다가왔다. 죄악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 덕수 씨가 그 끔찍했던 밤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황 사장이 우리한테 형님을 트럭 짐칸에 실으라고 시켰죠. 형님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서 형님 머리에 핏자국을 똑똑히 비췄던 게 기억나요. 바로 뒤에 터진 천둥 소리는 마치 하늘이 노하는 것 같았죠. 천둥, 번개, 비. 지영 씨의 남편이 갑자기 따라 중얼거렸다. 그의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 아파왔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다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비, 거대한 폭발음. 자신이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녹슨 쇠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저 뚱뚱한 남자의 목소리도 있었다. 덕수 씨가 외진 시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그를 끌어내렸다는 대목에 이르자 지영 씨의 남편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온몸이 비틀거렸다.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순간 그는 지영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먼 눈이 어둠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가 목소리를 냈다. 무의식이 아닌 또렷하고 분명한 부름이었다. 지영.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공간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지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다. 옆에 바싹 붙어 서 있던 아름이도 그 부름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기억이 돌아왔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기억, 배신과 버림받음의 기억이 이 순간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지영씨는 행복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 다정한 부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었다. 그 후의 일은 필연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황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다.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지영씨 가족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큰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문을 나서던 지영 씨는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덕수 씨를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갔다. 덕수 씨 역시 불쌍한 사람,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수년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으니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가 설 자리가 없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것은 용서였다. 덕수 씨를 용서하고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앞으로의 여정이 과거의 원한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쌓아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운명의 재판으로부터 1년 후 쪽방촌의 작은 골목은 변한 것이 거의 없는 듯했다. 여전히 익숙한 소음과 선량한 노동자들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지영씨 가족의 단칸방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받은 보상금으로 지영씨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대신 방을 수리하는 데 일부를 썼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양철 지붕을 교체했으며 소박하지만 필요한 가구 몇 개를 더 들였다. 남은 돈은 아름이의 학비와 남편의 약값으로 저축했다. 그녀는 행복이 넓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세장으로 넘어갔다. 지영 씨는 더 이상 시장에서 노점상 일로 분주하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재봉틀 일을 더 많이 받아 가족을 돌볼 시간을 가졌다. 재봉틀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이제는 고단함의 음악이 아니라 행복을 쌓아가는 멜로디였다. 민준 씨는 대면의 충격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의 기억은 영화처럼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 조각이 빠진 퍼즐 같았다. 자신의 이름, 아내와 딸의 이름은 기억했다. 사랑했던 시절, 옛집에 대한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렸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고 단편적이었다. 가장 선명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여전히 사고와 그 후의 방황이었다. 의사들은 지우기 힘든 심리적 후유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우울하고 겁에 질린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빛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영 씨의 부축 없이 집안을 걷는 법을 배웠다. 간단한 개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다. 건설 노동자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능숙한 손은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그는 하루 종일 앉아 정성껏 대나무를 깎아 바구니를 엮었다. 처음에는 투박했지만 점차 정교해졌다. 지영 씨가 그 수궁의 품을 시장에 내다 팔자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때 가족의 기둥이었던 남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여전히 딸 아름이 곁에 있는 것이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름이는 그의 눈이자 빛의 원천이었다. 매일 하교하면 소녀는 아빠에게 세상 온갖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아빠에게 책을 읽어주고 냄새로 각종 채소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동네 공동마당을 짧게 산책했다. 한때 기억에 의해 잊혔던 부성에는 이제 매일같이 쌓여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어졌다. 어느 주말의 황혼, 꿀처럼 노란 햇살이 쪽방촌 마당에 펼쳐졌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제스민 향기를 실어 날랐다.
세 식구는 새로 산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영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거친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얽고 있었다. 아름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 학교 소풍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그래서 민수 연이 줄이 끊어져서 저 억말 높이 날아가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빠. 너무 아까웠어요. 민준 씨가 미소 지었다.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딸. 연이 날아간 건 어쩌면 더 자유로운 새로운 하늘을 찾았을지도 모르지. 아빠처럼 말이야. 아빠도 한때 줄이 끊어져서 아주 멀리 날아가 캄캄한 곳에서 길을 잃었었지. 하지만 엄마와 너 덕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어. 아빠의 집은 바로 여기란다. 남편의 말을 듣는 지영 씨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지금의 그는 옛날처럼 다부지고 활기차지 않았다. 더 과묵하고 더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의 그를 무척 사랑했다. 아름이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맑은 눈으로 말했다. 아빠, 아빠의 자장가 불러주세요. 민준 씨가 미소 지으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평화로운 저녁의 정적 속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오이 마당의 노란 햇살, 아오이 문틈으로 바람 불면 아빠가 와서 우리 아가 안아주지. 멜로디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더 이상 길가거지에게서 흘러나오던 것처럼 끊어지거나 위태롭지 않았다. 지영 씨의 눈물 속 노래처럼 비극적이거나 애절하지도 않았다. 이제는 온전하고 따뜻하며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재회의 멜로디, 치유의 멜로디, 폭풍우가 지난 뒤 다시 찾은 행복의 멜로디였다. 그의 노랫소리는 바람소리, 아름이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지영 씨의 평온한 심장 박동과 어우러져 사랑과 가족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앞으로의 여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벽은 비록 늦더라도 결국에는 언제나 앞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일상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소통하며 좋은 에너지를 나눠